경기도 외곽의 한 한정식집. 오늘은 박 노인의 칠순 생신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첫째 아들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 아버지에게 건배를 제의합니다.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둘째 아들은 비싼 양주 한 병을 선물로 내놓았고, 공무원인 막내딸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직접 주문했다며 자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자, 효녀들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표정만큼은 밝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웃으며 건넨 축하 인사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 있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 보입니다. 막내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 주인공이 너무 조용하시네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박 노인에게 쏠립니다. 박 노인은 술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켭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사실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습니다. 장내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고 젓가락 소리마저 멈춥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나 전 재산을 다 날렸다. 폭탄 선언입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따뜻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도 함께 흔들립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지난달에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한테 투자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너희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박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집까지 담보로 잡였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30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 평생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아파트, 심지어 작은 상가 건물까지 모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박 노인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존경하는 아버지, 위대하신 어른이라고 칭송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큰 돈을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셨어야죠. 첫째 아들도 가세합니다. 저희를 뭘로 보신 겁니까? 아버지 혼자 인생 사신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당연히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렸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산은요? 저희가 받을 건요? 그 순간 박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식이 걱정하는 건 재산을 잃은 아버지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대신 우리가 받을 돈은 어떡하냐는 질문. 박 노인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자식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생신잔치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무도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케이크의 촛불도 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못한 채 끝이 납니다. 자식들은 식당 주차장으로 나와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박노인은 식당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창문 너머로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식들의 대화 내용은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자신들이 써야 할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셋째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형님, 형님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모셔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저히 여력이 없어요. 둘째의 목소리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첫째도 지지 않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 애들 유학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고. 게다가 집사람이 뭐라 하겠어. 너희 중에 누가 모셔가든지 해.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막내딸도 한마디 보탭니다. 오빠들, 저는 아직 애들도 어리고 시댁 눈치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모셔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결혼 준비할 때 더 받아둘 걸 그랬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증명하기 위해 각자의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재산을 잃고 갈 곳 없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가 떠오릅니다.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거닐던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던 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함이 밀려옵니다. 박 노인은 식당을 빠져나와 혼자 집으로 향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떠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노인의 아파트 현관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박 노인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첫째는 통화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에게 걸면 지금 회의 중이니 나중에라는 문자만 옵니다. 막내딸은 아예 전화를 꺼버렸는지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들이 떠오릅니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기쁨에 겨워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던 기억, 둘째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며 기도하던 밤, 막내딸의 결혼식에서 흘렸던 감격의 눈물.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은 재산을 잃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박 노인은 결국 낡은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약통만 챙겨 넣고 집을 나섭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자식들과 함께 웃고 울던 그 공간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박 노인은 뒤를 돌아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는 박노인은 첫째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여기서라도 하룻밤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다,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아버지,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희 집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납니다. 박노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섭니다. 조금 뒤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입니다. 용돈 5만 원 송금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5만 원.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겨우 5만 원입니다. 박노인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둘째와 막내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둘째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며 통화를 거절하고 막내딸은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세 자식 모두가 아버지를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박노인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스쳐 지나갑니다. 주머니에서 아들이 송금한 돈으로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꺼냅니다. 따뜻한 캔의 온기가 손에 전해지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옆에 둔 노인. 마치 노숙자를 보는 듯한 시선입니다. 박노인은 자조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건가, 괴물을 키운 건가. 밤이 깊어갑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박노인은 근처 찜질방을 찾아갑니다.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열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감쌉니다.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어깨. 이것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말로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증막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주변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온 직장인들, 여행객들이 자리를 잡고 쉬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수증기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버팀목처럼 살아왔던 가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에 겨워 소주를 마시던 날, 둘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날, 막내딸의 결혼 예물을 사기 위해 적금을 깨던 날, 모든 순간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습니까? 재산이 있을 때는 위대한 아버지라고 칭송하더니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한증막에서 나와 수면실로 향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온몸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입니다. 하지만 지역 번호를 보니 고향입니다.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님, 저예요. 막내 동생이에요. 박 노인의 가슴이 뜁니다. 10년 전 작은 오해로 말다툼을 하고 연락을 끊었던 동생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이 어떻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조카들한테 전화했더니 형님이 집을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동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박 노인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형님, 당장 저희 집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생의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박 노인은 거절하려고 합니다. 동생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짐이 될 수는 없지. 하지만 동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형님,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돕지 못하면 언제 돕습니까? 제발 오세요.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박 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내일 아침에 내려가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3명의 자식은 외면했지만 10년간 연락을 끊었던 동생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 섭니다. 오랜만에 타는 기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이 도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는 박 노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시간의 여정 끝에 기차는 고향역에 도착합니다. 박 노인은 낡은 가방을 들고 개찰구를 빠져나옵니다. 역 앞 광장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듭니다. 동생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동생이 달려와 박 노인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동생의 손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의 낡은 경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농과 밭.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동생의 집에 도착하니 재수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차려놨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박 노인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식들의 화려한 생신상에서는 한술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동생의 소박한 밥상 앞에서는 눈물만 흐릅니다. 형님, 우세요? 천천히 드세요. 여기가 이제 형님 집입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에 박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동생과 재수 씨는 말없이 옆에 앉아 박 노인의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박 노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과 달리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10년간 연락을 끊었어도 형이 어려우면 달려오는 것이 진짜 혈육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 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비록 작은 방이지만 자식들의 호화로운 집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진심이 담긴 곳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박 노인은 동생을 도우며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땅을 만지고 햇볕 아래서 일하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낮에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입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생각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박 노인은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의 번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둘째 아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희도 바빠서 명절에 뵐게요. 짧고 건조한 문자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인지 형식적인 연락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박 노인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생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평화로운 시골집에 외제차 3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박 노인은 밭에서 일하다가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듭니다. 낯익은 차들, 자식들의 차입니다. 차에서 내린 세 자식은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첫째가 달려와 박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둘째와 막내딸도 뒤따라옵니다. 박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쳐다봅니다. 3달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3명이 동시에. 첫째가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너무 바빴어요. 용돈 좀 드릴게요. 박 노인은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짧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자식들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둘째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사실은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 땅 근처가 개발된다면서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던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 노인이 젊었을 때 고향에 사둔 작은 자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땅인데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뉴스를 본 자식들이 재빨리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보상금이 걱정되어서 박노인은 자식들의 눈빛을 봅니다. 그 눈에는 오로지 돈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버지. 당장 서울로 올라가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막내딸이 박노인의 팔을 잡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락도 받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자식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한상을 차려주마. 자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날 동생의 도움으로 근처 식당에서 푸짐한 상을 차립니다. 갈비, 생선, 전,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운 상입니다. 자식들은 들뜬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첫째가 건배를 제의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둘째가 덧붙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막내딸도 가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거짓임을 박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가슴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땅 말이다. 자식들의 숨소리가 멈춥니다. 모두가 박노인의 입만 쳐다봅니다. 이미 동생 이름으로 증여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첫째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둘째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막내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사랑했다면 이럴 수 없어요. 너무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입니다. 효자, 효녀의 탈을 쓰고 있던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노인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지갑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이제 알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하지만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볼 일은 없을 것 같구나. 자식들은 마당에서 한참을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차를 몰고 떠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다시 차갑게 변한 것입니다.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들을 보며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동생이 다가와 묻습니다.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 이제야 비로소 가벼워진 기분이야. 평생 나를 짓눌렀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그날 밤 박노인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세 자식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합니다. 첫째, 둘째, 막내딸. 평생을 위해 살았던 자식들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는 순간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모라는 굴레에서 효도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시니어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동생과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한 일상을 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점심에는 동생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끔 이웃들이 찾아와 차 한 잔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입니다. 박노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간혹 자식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남편과 불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아파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 박노인의 곁에는 진심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의 기쁨, 동생과 함께 밭일을 하며 나누는 대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웃음.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은 마당에 앉아 일출을 바라봅니다. 노을 지는 시골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갈 때가 되어서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게 되는 법이지. 돈이 있을 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박노인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끼었던 그늘 대신 평온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자식들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박노인은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통장은 텅 비어버린 부모님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내 곁을 거쳐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부모 자신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어야 내 삶에 품격이 생깁니다. 돈으로 효도를 사려 하기보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빈손이 되어 눈물 짓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박노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을 바라봅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